이란의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을 태운 헬기가 산악지대에 추락했고 사망자 명단에 라이시 대통령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타전되자 세계는 잠시 숨죽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아파의 맹주 이란의 대통령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는 살얼음판 같은 중동 정세에 또 한 번 시계 제로의 경랑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뉴스라 모두의 시선이 중동에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랜 앙숙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사망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 1순위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강경한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1인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이은 사실상 2인자로 꼽혀온 인물로서 지난 2021년 8월 취임 이후 근 3년간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 노선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라이시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히잡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릅쓰고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습니다. 또한 라이시 대통령 재임 하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 전쟁 국면에서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군사적으로 맞서왔습니다. 특히 이란은 지난달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영사관 피폭 이후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보복 공격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초강경 이미지를 굳혀왔는데요. 이런 강경 노선을 진두지휘해온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비행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자 중동 지역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대의 헬기 중 하필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만 사고가 났느냐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서방은 물론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한 순위파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도 사고 보도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테헤란에는 추모 헬기로 가득 찼고 비행기가 미국산이라는 이유로 미국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헬기였고 제재로 인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합니다. 이란과 대척점에 서며 각종 제재 등을 주도해온 미국으로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돌발 상황이 향후 미칠 여파의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이번 사고가 이란 내부에 불러올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라면서 히잡 시위 등 반정부 봉기, 지난 3월 이란 총선 투표에서 보여준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 고조,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통화 가치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 등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 등을 이란의 불안 요소로 꼽았습니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 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국장은 NYT에 라이시 대통령 사망 시 이란은 부통령이 정권을 넘겨받아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상황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처해 있고 영내에서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란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란 국영 TV 등이 일단 이번 헬기 사고의 원인을 악천후로 규정하고 있어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가 당장 높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란에서 대통령의 부재로 정책의 주요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NYT는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한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대부분 실패한 것이 사실상 의도된 것일 수 있으며 이란이 전면전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국제 정세가 의외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액화수소 공급망 강화 협력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에서 21일 개최할 예정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수소 공급망 강화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사우디의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액화수소 수출 기지를 정비해 일본 시장 등에 공급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는데 합의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22일에는 나루히토 일왕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본 정부 대변인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일본 방문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9일 밤 사우디 국왕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빈 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88세인 살만 빈 압두라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왕실 전용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애호가로 알려진 빈 살만 왕세자를 위해 21일 도쿄에서 축구 만화 캡틴 스바사 작가인 다카하시 요이치를 포함한 인기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행사를 개최하는 등 빈 살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써왔는데 이런 계획이 전부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더구나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은 방문했으면서 일본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일본 방문을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한 전력이 있는데요. 사우디는 이번 일본 패싱의 이유를 국왕의 건강상 이유라고 댔지만 이번 빈 살만의 일본 방문 취소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시아파의 맹주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해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로서는 중동 정세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라는 중동의 두 패권국의 불확실성이 겹쳐 그야말로 중동 정세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국왕의 건강 문제는 중동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있으나 사실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7년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올라서면서 실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소, 건설, 반도체, 엘 등은 이미 사우디가 한국과 상당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번 협력과 회담은 전적으로 일본이 원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한국과 상당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중동 정세의 변화는 무기 구매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는 등 느긋해 보이던 폴란드에게 갑자기 불안감으로 작용했고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 벨라루스와 맞댄 동부 국경 강화에 100억 지워티, 우리 돈 약 3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현지 시간 18일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에서 열린 몬테 카시노 전투 80주년 기념식에서 100억 지워티를 투입해 동부 국경을 강화하는 이른바 동부 방패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 카시노 전투는 1944년 1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4차례 연합군이 나치 독일을 상대로 벌인 전투로 폴란드군이 마지막 전투에 참여해 전과를 올렸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부 방패 계획에는 요새와 울타리 건설, 삼림 조성, 지형 변화 등을 통해 이 국경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군 장비를 수입하고 병력을 현대화하며 국방비를 유럽 최고 수준인 국내 총생산 GDP의 4%까지 끌어올리는 등 방위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폴란드 연정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 대응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 구입 대금 지급에 소극적이던 폴란드가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라 안팎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그만큼 이란 대통령의 헬기 사망 사건으로 중동 정세가 더더욱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고 러시아의 화력이 개전 초보다 줄었다 해도 러시아는 여전히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차관은 생산 현장까지 둘러본 후 천무 72대를 추가로 사가는 2조 2천억 원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유럽과 일본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산 무기 구매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야권이 폴란드 의회를 장악하면서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에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무기 생산 능력이나 가격, 납기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 방산 업체가 유럽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 이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아마 폴란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핵잠수함이 탄생하게 만들지도 모를 꿈의 4세대 원자로, 그 중에서도 납 비스무트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기술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며 해결해야 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방 측의 해군을 놀래켰던 구소련의 알파급 잠수함은 모두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왜일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을 연구 중인지 알아보려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군사 강대국들 모두가 이를 가지려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려 시속 45노트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를 자랑했던 알파급 잠수함은 당시 바다의 스포츠카라고도 불렸지만 그만큼 소음까지 스포츠카 수준인 점은 분명한 단점이었습니다. 물론 알파급 잠수함은 뛰어난 기동 성능과 속도로 서방 측 잠수함의 어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었기에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 대신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내는 엄청난 소음이 워낙 시끄러워서 상대편의 잠수함이 내는 소리마저 묻혀버려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액체금속인 납비스무트 합금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납비스무트 합금은 녹는 점이 125도 이상이고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의 시동을 꺼버리자 냉각제인 납비스무트가 굳어버렸고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처럼 부피 또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냉각제가 흐르는 파이프와 원자로가 동파되고 말았습니다. 알파급 잠수함도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조용히 소리를 죽이고 숨어야 할 때가 존재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 원자로를 쓸 수 없게 되어버림이 문제였는데요. 이는 원자로의 노심이 녹는 현상인 멜트다운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로를 꺼야 할 때도 원자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 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부 히터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원자로 관련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냉각제가 흐르는 배관이 차가워지면 알파급 잠수함은 정박 중에도 원자로를 가동해야 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구소련 해군은 어쩔 수 없이 알파급 잠수함들을 잇따라 퇴역시키거나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대의 SSN-21 시울프급 잠수함 말고 노틸러스 잠수함 다음으로 건조된 미 해군의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인 SSN-575 시울프 잠수함도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를 탑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잠수함의 엔진 시동을 끄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들 역시 2년 만에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로 원자로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미 해군은 액체금속 원자로를 잠수함에 실을 생각을 아예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 같은 액체금속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의 문제점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납비스무트 원자로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납비스무트계 액체 중금속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금속이 원자로를 이루고 있는 구조재를 부식시킨다는 점인데요. 원자로를 이루고 있는 구조재는 보통 강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강을 이루는 성분 중에서는 납비스무트 합금에 용해되기 쉬운 원소들이 있습니다. 철폐이, 크로뮴 Cr, 니켈리 등이 그것인데요. 이 원소들은 냉각제로 사용되는 비스무트 합금을 만나면 냉각제 중에 녹아들어가 구조재의 침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부위는 기계적 강도가 약화되고 고온으로 순환되는 냉각제에 의해 침식이 가속화되는데요. 그 결과 냉각제 중에 금속 산화물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산화물들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열전달 표면에 퇴적됨으로써 배관을 막는 슬래그 블라키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슬래그들이 펌프 및 밸브의 작동을 방해하고 저항성을 증가시키다 보니 결국에는 냉각제 개통을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구소련의 알파급 잠수함이 사용할 수 없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부식 문제도 있었는데요. 비스무트 때문에 발생하는 폴로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스무트의 동위원소 중 가장 안전한 원소인 비스무트 209는 발전 과정에서 중성자 포획을 통해 베타 붕괴를 일으킨 후 폴로늄 210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하필 폴로늄은 수많은 원소들 중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UNIST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 교수팀이 냉각제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조재 부식 현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파이프와 같은 구조재의 재료로 적합한 금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구조재를 이루고 있는 금속인 강스틸의 새로운 성분을 첨가시키거나 강을 이루고 있는 일부 성분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납비스무트 합금에 의한 부식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의 규소시나 알루미늄 AI를 첨가시켜 합금으로 만들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볼 때 기존의 페라이트 MART ENSITIC 강에 1.52%의 규소S를 첨가할 경우 60만 650의 온도 범위에서 납 비스무트 합금에 대한 내식성, 고온 강도, 실용성 및 해결료와의 공존성 등에 있어 최적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재를 이루는 강 위의 산화물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구조재의 성분에 산소와 높은 친화력을 가진 철폐이, 크로뮴 CR, 규소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 금속 산화물 보호막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막이 구조재의 표면과 냉각재로서 흐르고 있는 액체 상태의 뜨거운 납 비스무트 합금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구조재의 성분의 부식을 억제해주는 지르코늄 GR, 티타늄 T 등을 5300ppm 정도 첨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재의 표면에 질화탄화물 막이 형성되어 부식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냉각재인 납 비스무트 합금 중의 산소 농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약 627온도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부식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냉각재인 납 비스무트 합금을 이루고 있는 비스무트가 알파 방출 방사성 동위원소인 폴로늄 210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 점은 정상 가동 중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차 냉각 개동이 문제를 일으키면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면서 방사선을 가진 에어로졸과 폴로늄 수확물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폴로늄은 원자로를 정비하거나 해결료를 교환하기 위해 원자로를 해체할 때 공기 중으로 증발되어 작업자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데요. 이 폴로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단계에 이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납 비스무트 합금이 700까지 가열되었을 때 증발에 의해 폴로늄을 제거하는 진공승화법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알칼리성 용융물과 냉각재인 납 비스무트 합금을 접촉시켜 2분 이내에 90%의 폴로늄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이때 다른 핵파쇄 생성물도 함께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제를 첨가하여 알칼리 용융물에서 LB 로컬 밸런스 이괴이전나 폴로늄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세대 납고속 냉각로는 장점이 많은 만큼 경제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듭되는 연구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점들 때문에 세계 각국이 4세대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력 선국들에서도 효과적인 원자로를 개발해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황일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만약 국방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경우 국내 기술로 5년 안에 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SMR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이와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중요할 뿐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납 비스무트 원자로는 2022년까지 선박용 원자로에 대한 개념 설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산업계와 함께 원자로가 장착된 실제 선박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인데요. 이후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북극 항로용 수송선이나 쇄빙선, 잠수함 또는 수만 톤에 이르는 초대형 대양상선에 동력원으로 원자로가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생긴다면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으로서는 도저히 꿈꿔볼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시속 1115km의 속도를 내는 것이 고작이지만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시속 3747km에 이르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적의 잠수함을 후방에서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중 음파 탐지 장치인 소나의 기능을 최대로 높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이 필수인데 적 잠수함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기통을 하려면 적의 잠수함보다 1.5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적 잠수함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반드시 필요해지게 되며 현재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모두 만만치 않은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게 된다면 잠수함끼리의 교전에 있어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들은
시속 66km까지도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뢰의 속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빨라질 수 있어 회피 기동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디젤 잠수함의 수중 작전 기간은 길어야 최대 2주를 넘기 어렵지만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엄청난 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위험한 수면 위로 올라가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스노클링을 하며 산소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산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계속 깊은 해저에 숨어 적 수상함을 노리는 암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어뢰관을 갖출 수 있어 무장 탑재량에서도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며 수직 발사관까지 갖출 경우 순항미사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스텔스 전투기뿐만은 아니죠. 아무리 현재의 대잠 전력들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탐지 수단이 오로지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광활한 바다에서 물속에 숨어 활동하는 잠수함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소음이 디젤 잠수함보다 더 크다는 말은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디젤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핵 잠수함이 개발되는 현재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 되었는데요. 납 비스무트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납냉각 고속로 기술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만큼 이 원자로가 잘 개발되고 잠수함에도 적용된다면 우리의 잠수함 전력도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질 수 있을 텐데요. 부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잘 개발되어 이것이 적용된 핵추진 잠수함이 나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창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최근 크게 자존심이 상하며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가 히트를 치고 있고 일본 만방에서조차 넷플릭스를 통해 1위를 차지했으며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내내 전 세계의 언론은 물론이고 일상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의 미디어 사업이 한국에 완전히 밀렸다라면서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자주 오르내리며 극찬받는 것이 영 못마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세계 언론들에 계속해서 뜻하지 않게 한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한국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은 일본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제는 도저히 한류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강력함은 WTO 총장이나 국제기구에서 일본이 뒷돈으로 로비를 해서 누를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전 세계에서는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못 본 장면들을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 MBC는 전 세계가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즐길거리를 안겨준 한류 컨텐츠에 관해 집중 대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넷플릭스 방송 그대로인 한국어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많은 이들은 넷플릭스가 마련한 달고나 등을 상품으로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2010년경에 국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류가 얼마나 지속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년 내에 한류가 약해지거나 혹은 10년 내로 한류 열풍이 사라진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지난 지금 한류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일본이나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실정입니다.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일본이 드라마 영화에서 한국에 밀리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일들을 전 세계에 공개해 알려보자고 한 것이죠. 최근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한 일본 드라마 일본 침몰은 넷플릭스에서 똑같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자들은 영화 평점도 10점 만점에 한국에서 겨우 3점 정도를 받은 졸작이며 일본 침몰은 일본 자재에서야 지진 문제가 심각해서 인기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는 최악의 작품이라며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등 무엇으로 출시되어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인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게다가 내용조차 일본의 대지진을 굴착을 통해 막는다는 지나친 공상을 넘어 허위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 누리꾼들조차 일본에 수치라며 절대 이 시나리오로 넷플릭스에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흉내내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요. 일본은 항상 한국을 일본 기술이나 작품을 베끼는 표절국가로 몰아가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기에 한국의 방식을 따라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지만 너무 한국의 성공이 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한 것이죠.
그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는 국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경계감을 최고조로 높이며 한국 때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한국에 보란듯이 한국은 풍평 피해, 즉 헛소문을 만드는 국가라는 취지의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딸기도 시식하면서 정부 관료들에게 또 하나 국제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를 방출 문제를 점검하라면서 아무 문제 없이 방출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읍식이 안전한데 한국은 올림픽 때 풍평 피해를 조성해 도시락을 싸왔다고 비판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없이 상황을 어지럽히는 국가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한국만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의 자오리젠 대변인도 이에 대해 강력 반대의 의사를 밝히며 국제사회와 합의되기 이전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며 일본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 오히려 원전 재가동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시다의 행보는 아베 전 총리와 판에 박듯 똑같다는 점입니다. 아베 전 총리도 후쿠시마 현장에 방문해서 생선을 먹고 각종 음식을 시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원전 때문에 일본이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재 가동의 의지를 보인 것과 판박이인 것이죠. 기시다 총리는 자신을 총리로 앉혀준 아베 세력의 입맛대로 순응하며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기시다 내각은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코로나 문제 혹은 아베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비판이 자민당에 제기되면서 자칫 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기시다 총리는 아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아베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가는 자민당 고위급 위원의 눈밖에 나게 되며 금방 못을 벗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혐한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시다 내각은 아베를 따라가는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특히나 혐한의 꽃을 피웠다는 대한국 수출 규제의 색을 그대로 이어가는 일본 반도체 사업 부흥 정책은 한국의 중추산업을 언젠가는 망가뜨리겠다는 염원이 들어간 일본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을 비롯한 지지층 극우 세력에서 여전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과 같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일으켜서 한국을 다시 한번 망하게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칠 것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뉴스 댓글을 살펴보면 한국의 외환위기를 일으키자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이는 과거 IMF 때처럼 한국의 위기가 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자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엔화 통화 스왑 금지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고위 의원들의 스와프 관련 막말은 자주 있어 왔습니다. 한국의 망언제조기로 잘 알려져 있는 아소다로의 경우에는 본인이 재무장관으로 있던 당시에 통화 스와프로 한국에 돈 빌려줬다가는 못 받을 수도 스와프 따위도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했고 자민당 본부에서는 한국이 2012년에 이어 다시 한일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다면 100억엔 정도를 빌려주는 선에서 위만부 소녀상 전세계 철거 협상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깔보고 있으며 일본이 최고라는 자부심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최근 발생하면서 일본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19일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로부터 뜻밖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지난 7일에 한국의 기재부가 13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한 직후 싱가포르 기자에게 걸려온 전화인데 그 기자는 한국 정부의 유로채 가상금리를 물어봤고 그것이 13bp라고 답하자 30이 아니고 13이냐면서 이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3bp는 매우 신용이 좋은 국가라는 뜻이며 싱가포르 경제 전문 기자는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알고 크게 놀란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한국 정부의 유로제 가상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신용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기재부는 같은 시기 다른 신흥국의 국채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외평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가신용 등급이 유사한 아랍에미리트 UAE는 지난 6일 10년 만기 달러화 채권을 가상금리 70bp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단순 한국에 비해 거의 5배가 넘는 금리를 쳐줘야 해외에서 물량이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외평채 발행 이후 국책은행 해외 채권의 가상금리가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이런 효과는 앞으로 민간금융기관 기업의 해외 조달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달러화 사는 채 10년물의 가상금리는 지난 6일 40bp에서 지난 8일 36bp로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한국 외평채가 인기가 있는 시기가 현재 중국의 형다 사태를 비롯해 좋지 않은 상황에도 강한 수요를 불러일으켜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 영국계 IB는 투자자들은 한국을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 중에서 진짜 AA 등급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갈수록 국가 신용등급마저 낮아지나 한국은 진짜 배기 신용국가가 되어가는 국면이죠. 또한 한국의 외평채를 사는 국가들이 신흥국가에서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이 대폭 늘어난 것도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불과 20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국가 신뢰도가 높아져 이렇게 외평채를 발행해서 달러나 유로가 넘쳐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한민국 브랜드가 강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외환위기가 나면 제대로 한번 일본이 망하게 한다는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외환위기는커녕 세계적인 신용도가 상승해 너도나도 자금을 맡기려 하는 국면인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망할 거란 예측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 당시만 해도 한국의 은행들의 외화채권에 대한 가상금리는 230bp에 달했습니다. 당시야말로 일본이 바람하지 않는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가 당시 최고치로 솟아오르면서 채권 가상금리가 치솟아 한국 금융기관들의 부도 위험도 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도 안 되어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오히려 일본을 앞지르며 외평채 발행도 성공할 것으로는 일본조차 짐작을 못했으며 외환에 있어서는 한국은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오히려 일본이 아쉬운 것이라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2단계나 낮은 데다 경기 침체로 더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져 간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일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코로나 시기에 한국 경제는 OECD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일본은 5%를 기록하며 굴욕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간의 달러 스와프 정도나 하면 충분하고 일본은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여전히 현실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로 한국 제2의 IMF 타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의 말대로 일본은 막대한 국가의 빚을 후대에게 물려주며 몰락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10조 원을 쏟아부었던 일본이 갑자기 SK하이닉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와 화제입니다. 일본으로 건너와 자신들 공장에서 대신 생산하라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일본 내부에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TSMC 구마모토 공장이 예상보다 빨리 건설돼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떠 있어야 하는 분위기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자국 기업이 초토화 상황에 놓이자 기시다 내각은 최악의 평가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유치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이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애초 5년이 걸릴 것으로 봤지만 3년이나 앞당겨 공사를 마친 것인데 365일 24시간 풀로 공사를 진행해 건설을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 수준인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올해 말부터 카메라, 자동차 등에 쓰일 1228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이 3나노임을 고려하면 첨단 공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 반도체 공정이 40나노에서 멈춰 있기에 TSMC 공장 가동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40나노는 TSMC가 15년 전인 2008년에 도입한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양산 개시와 동시에 6나노급 2공장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1공장 건설에 투입된 70억 달러에 더해 총 200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6나노급 공장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SMC의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1,700명 직원 중 대만 주재원이 400명으로 경제 파급 효과로는 10년간 178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반응에는 이에 대한 자긍심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시다 지지율은 내각 퇴진 수준인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1%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나 통일교와의 유착 등 여러 이슈가 있지만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 부진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TSMC 공장이 일본에 빠르게 건설됐어도 이는 대만 기업일 뿐
자국 기업의 반도체 사업 진행은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잡겠다던 키옥시아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SK하이닉스의 협업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웨스턴디지털과 합병에 대해 SK하이닉스의 동의 조건으로 자신들의 낸드 플래시 생산시설 이용이라는 당근을 던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의 연계 방침은 지난달부터 일본 언론에서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인들은 크게 반발했는데 일본 기술이 한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에 2018년에 4조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는 의결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1조 3천억 원이 있습니다. 의결권 지문율이 15%라 SK하이닉스 동의가 없다면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WD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이닉스는 현재까지 이들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낸드 시장 점유율 3위인 WD 16%와 4위인 키옥시아 14%가 합쳐지면 2위인 SK하이닉스 20%를 크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있었던 반도체 대전 2023 현장에서 양사의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키옥시아와 WD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가 멈췄것도 SK하이닉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키옥시아의 이 같은 시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업황 악화로 역대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키옥시아 경영진은 WD와의 통합을 경영 재건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양사는 공동 투자 계획도 발표했는데 일본 미에현과 이와테현의 플래시 메모리 공장에 공동으로 7,200억엔을 분담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내년 9월부터 8세대, 9세대로 불리는 최첨단 낸드 메모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해당 공장에 2,300억엔이 넘는 보조금을 계획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의욕이 고조된 상태라며 당분간 합병의 키를 쥐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근거 없는 소식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차후 제안을 받는다면 시장의 경쟁력 유지와 투자 손실 축소 사이에서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작년에 2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SK하이닉스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은 1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SK하이닉스 영업 외 손실이 조 2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200억 원 손실과 합하면 2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투자지문 재평가는 실제 현금 유출입을 일으키진 않지만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키옥시아의 작년 적자는 전신인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발족 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손실입니다.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 대부분은 6세대에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200단 이상 8세대 공정으로 전환을 서두른 것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키옥시아는 반도체 불황으로 연기된 미에현 공장 설비 투자를 최첨단 제품 양산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6세대 생산을 계획했지만 가동이 늦어져 경쟁력을 잃었고 다급하게 8세대로 전환해 내년 이후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8세대 낸드 플래시 양산을 계기로 실적이 개선되면 다시 상장을 시도하거나 합병에 나설 여지가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상장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기업 가치가 낮게 설정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활에 적극적입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각오인데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에서 최근 6% 수준까지 떨어지며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메모리 시장에서 10위권에 상당수 들었지만 지금은 일본 기업들의 명단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본 정부가 수조 원을 투입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최첨단 3D 낸드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는 삼성전자가 2013년 선보였던 기술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셀을 수직 구조로 적층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3년 3차원 공간에 구멍을 뚫어 각 층을 연결하는 비낸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반도체는 기술이 2년만 뒤처져도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기술 선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HBM 고대역 폭메모리, DDR5 등 첨단 디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하이닉스의 작년 해당 분야 매출액은 각각 5배, 4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낸드 시장 회복은 디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동하면 업황 반등은 더 늦어져 일본 업체들은 서둘러 공장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낸드만 생산하는 키옥시아와 WD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낸드는 디램에 비해 기술 부가가치나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키옥시아와 WD는 이미 기술과 생산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극대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흔히 112가 안 되는 구조로 통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낮은 기업끼리 뭉쳐봐야 갑자기 삼성을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낸드 시장 2위에 오랜 기간 군림했던 일본 키옥시아는 이번에 SK하이닉스는 물론 WD에도 자리를 내주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점유율도 지난 2분기 16%에서 14%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30단 이상 제품을 양산하는 반면 키옥시아는 여전히 162단 공장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력은 96단과 112단인 구형 제품입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마이크론도 이미 종산한 지 오래인 것들입니다. 디램과 낸드를 모두 다루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불황에 버틸 여력이 더 커졌고 적자를 감내하는 동시에 투자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 생존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에 키옥시아가 자존심을 접고 SK하이닉스에게 자신들 공장에서 3D 낸드를 생산하라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받아들일 경우 WD와의 합병 논의를 재개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추가 투자 없이도 3D 낸드 생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3D 낸드 기술을 확보하려는 키옥시아에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미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세계 최고층인 321단 4D 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성능으로 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낸드 1000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낸드 개발의 핵심은 비용 대비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인데 과거 2D, 3D 낸드에 이어 4D 낸드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SK하이닉스는 내달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낸드 플래시 포럼에서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수락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락한 배경의 낸드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중국 현지 생산 라인 리스크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 키옥시아, YMT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3D 낸드 기술 및 400단대 낸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한국 낸드 수출 비중의 8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낸드는 스마트폰, PC 등 IT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데 중국 IT 기업들이 낸드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적용된 고성능 IT 기기가 출시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고성능 낸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낸드 시장 규모는 5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술에서 앞서버린 한국이 그 과실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 8조 원대 적자에서 올해 10조 원대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무려 16조 원 이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2배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내년 실적 증가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현재는 키옥시아의 합병을 승인해 경쟁자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국 마이크론에 최종 인수될 우려도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를 함께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디램 제조업체 엘피다도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된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합쳐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이 더욱 경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키워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길 바랍니다.